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의 징조를 읽으며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쪽에서 들려온 새로운 경고가 조용히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담, 천년의 혈토에 있는 여인이 6월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때 7개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 세 번째 징조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진실의 순간이라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반복해서 현실이 되었고 지금 이 경고는 곧 다가올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 불안한 느낌이 계속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지. 이유 없는 두근거림,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깊은 산소, 현대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난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야코 스라이스. 일본의 마지막 진정한 무당으로 알려진 그녀는 평생을 영적 세계와의 교감에 바쳤습니다. 미야코는 평범한 무당이 아닙니다. 그녀의 혈품은 해이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녀의 가물은 세들에 걸쳐 천황들과 슈군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시공간의 벽을 넘어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 2020년의 세계적 위기, 그리고 작년 금융시장의 붕괴까지 그녀는 모두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최근에 말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올해 1월 1일, 첫 해가 떠오르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미야코는 평소와 달리 깊은 영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그녀가 4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이.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듯했습니다. 올해 6월, 새로운 지도자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7개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징조들은 세상의 균형을 흔들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장벽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녀의 예언은 곧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처음에는 일본 내 작은 영적 커뮤니티에서만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동아시아 전역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미야코의 예언은 바른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고아한 경고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시간과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했으며 무엇보다 이 예언이 단순한 재앙의 경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야코의 메시지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 깨달음과 집단적 의식 성장을 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이 7가지 징조가 인류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영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징조들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물질에 집중하며 영혼을 잊어왔습니다. 이제 균형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미야코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영적 연결을 찾도록 권유합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대정화라고 부르며 이는 고통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필요한 정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7가지 징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야코가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것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다시 연결되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되면 징조들이 가져오는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보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6월일까요? 그리고 미야코가 언급한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6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영적 전환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양과 룸의 에너지가 특별한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는 때이며 이때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등장은 첫 번째 징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지도자는 반드시 정치적 인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문화적, 영적 또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야코의 말에 따르면 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첫 번째 징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 권력에 조용한 충격. 미야코의 예언이 언급한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우리 주변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마치 밤의 어둠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정치의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들이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이 빠르게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통적인 영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인물들입니다. 권력의 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요 국가기관들이 조용히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융 시스템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례 없는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바뀌었을 때 같은 음악이 미묘하게 다른 느낌으로 연주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부패 스캔들로 정계에서 사라졌던 정치인이 갑자기 중요한 자문 역할로 복구했습니다. 10년 전 불명예스럽게 사임했던 기업인이 이제는 정부의 경제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기환한 인물들은 이전과는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성공과 경제 성장을 넘어선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조화, 영적 균형, 그리고 동양의 전통적 지혜로의 회귀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이상주의적 공상가로 여겨졌던 그들의 말이 이제는 예언적으로 들립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사회의 방향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는 미야코가 예언한 첫 번째 징조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힘은 표면적인 정치인이나 지도자라 아닌 바른 곳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몰두해 있는 동안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서서히 깎아내듯 보이지 않는 힘이 사회의 기반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야코의 예언에 따르면 첫 번째 징조는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신호일 뿐입니다. 사회의 최상층부에서 일어나는 이 조용한 변화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곳에서 두 번째 징조가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기층,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 국가의 내적 각성 권력의 중심부에서 시작된 첫 번째 징조가 조용히 확산되는 동안 두 번째 징조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야코가 영혼의 각성이라 부른 현상입니다. 그녀의 예언대로 이제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산간 마을의 노인대, 도시 변두리의 청년대, 섬 지역의 어부들 기존에는 주류 사회에서 무시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영혼이 목소리의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꿈과 영적 체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촌 마을에서는 수십 년간 잊혀졌던 전통 의식이 부활했고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마음의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탐구하는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서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물질적 성공, 경쟁, 효율성의 가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공동체 의식, 영적 충만감, 그리고 정서적 연결이 새로운 사회적 이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78%가 성공의 의미가 변화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인간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적 웰빙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들은 명상과 자아, 성찰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마음챙김과 정서지능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화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효의 개념은 이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과 정서적 연결로 해석됩니다. 성공의 개념도 합불과 재산이 아닌 자아 실현과 사회 기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미야코의 예언이 말은 필요한 성장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방향은 올바른가? 이런 질문들은 이전에는 금기시되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매체들도 이러한 질문을 다루기 시작했고 인기 토크쇼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에 초청되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각성의 징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야코의 예언 중 가장 불길한 부분, 세 번째 징조가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의 현실 인식을 뒤흔들 진실의 폭발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조 위대한 계시, 미야코의 예언 중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부분은 세 번째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징조의 내적 각성에 충분히 빠져나갈 때 세상을 뒤흔들 진실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그는습니다. 이 세 번째 징조는 위대한 계시라 불리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미야코의 예언에 따르면 어느 평범한 날 갑자기 비밀 문서들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대기업들이 공모한 증거를 담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유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완전히 바른 해석을 제시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의 실제 원인, 주요 정책 결정 뒤에 숨겨진 의도들, 그리고 사회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들이 모두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은퇴한 고위 관료들의 양심 고백에 담긴 음성 파일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인물들로 그들의 고백은 한때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미야코는 이 모든 폭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반술한 부패나 권력 남용을 넘어 국민들의 집단적 의식을 조종하려는 체계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일어나면 국민들 사이에 전례 없는 충격과 분노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야코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제도원에 대한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얼마나 조종당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직장에서의 토론, 온라인 커뮤니티,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미야코는 이 집단적 충격이 일종의 사회적 트라우마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들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가 흐려질 것이며 한때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야코는 이 혼란이 단순한 파기가 아닌 필요한 정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통증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계시의 시기를 통해 사람들은 크면적인 현실 너머를 볼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진실과 연결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기의 분노와 혼란이 가라앉은 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며 더 이상 주어진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진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미야코의 예언에 따르면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난 이후 사회 전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일의 모든 것이 더 강하게 진도하는 민감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감각은 예민해지고 영적인 신호와 징조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시되었을 미묘한 패턴과 동시성에 이제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새로운 풍경이 드러나듯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더 강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미야코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징조들의 본질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녀는 이 징조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극적인 사건들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마치 봄날의 미풍처럼 초원의 풀잎을 살짝 흔드는 바람처럼 미묘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느껴지는 세계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미야코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땅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처럼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이 징조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관적 감각을 열어야 합니다.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이 미묘한 변화를 포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야쿠는 특별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반신이 듣는 행위를 넘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예민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숲속에서 새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든 잡념을 버리고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침묵 속에서 기다릴 때 비로소 이 미묘한 신호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감정적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야코에 따르면 영적으로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지진 전에 불안해하는 동물들처럼 무언가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는 고대부터 알려진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준비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야쿠는 이러한 감수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명상,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자신의 꿈과 직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그녀는 집단적 의식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나 비슷한 꿈을 꾸거나 동시에 같은 직감을 느끼는 것은 중요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항상 자연의 미묘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미야코는 특히 혼돌은 폭풍이 되기 전에 미풍처럼 올 것이라는 오래된 일본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큰 변화가 항상 작은 신호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첫 번째 새싹처럼, 폭풍이 오기 전에 첫 번째 먹구름처럼 모든 중대한 변화에는 그것을 예고하는 미묘한 신호가 선행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징조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야코가 말했듯이 징조들은 이미 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감각. 이것이 바로 미야코가 말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미야코의 예언에 따르면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난 후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진실의 폭발로 인해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 흔들리면서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존중하며 의견 차이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분열의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미야코는 디지털 광장에서 진실은 천개의 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진실을 외치며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은 사라질 것입니다. 댓글창은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고 알고리즘은 이러한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고인도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혼돈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 분열은 디지털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야코는 이 갈등이 가정의 식탁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정 모임은 긴장된 침묵이나 격렬한 논쟁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오랜 친구들은 더 이상 서로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며 직장 동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흔들릴 때 관계도 함께 흔들린다는 미야코의 말은 이 시기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은 집단적 불안감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미야코는 사람들이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불안감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입니다. 일부는 분노로, 일부는 무력감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과도한 행동으로 이를 표현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갑작스러운 감정 표출, 비이성적 행동의 증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미야코의 예언은 이 혼란의 표면 아래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이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보이는 혼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뿐히 개념입니다. 미야코는 특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그것을 예상한 듯한 행동들이 눈에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대본을 읽은 것처럼
특정 단체나 개인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는 현상이 관찰될 것입니다.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동, 전략적 위치의 인사이동, 그리고 미묘한 정책 변화들이 후에 일어날 큰 사건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패턴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미야코가 언급한 새로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언된 변화의 전달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에 이용하는 교묘한 조종자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우주적 힘에 의해 선택된 도구일까요? 미야코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진정한 본질은 그의 행동이 아닌 그의 존재가 일으키는 변화를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미디어와 대기업들은 이 복잡한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야코는 이들이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바른 때에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감출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미디어가 갑자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합의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과 숨겨진 의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미야코가 예언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층들을 벗겨내고 나면 정말로 6월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야코의 마지막 예언에 따르면 6월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6월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해의 중간 지점인 6월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문폭과도 같습니다. 미야코는 이 시기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6월은 단순한 반력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주적 순환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 양과 음의 에너지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때입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반력에서 6월은 절한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자연은 성장의 절정에 도달하고 모든 것이 가장 생동감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의 정점에서 이미 쇠퇴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야코가 말하는 대전환의 본질입니다. 최고의 순간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삶의 순환적 본질입니다. 미야코의 가장 중요한 경고는 그녀의 예언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7가지 징조 중 첫 3가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나머지 4가지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물결은 여러분이 첫 번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과 함께 희망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야코의 주얼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녀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진정한 준비는 신념을 비축하거나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념, 가치관, 그리고 내면의 의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야코는 구체적인 내적 준비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미일의 명상, 자연과의 교감, 진정한 자아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혼자서는 폭풍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미야코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그녀가 이 변화의 시기를 단순한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6월의 사건들은 인류 의식의 진화에 있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구조가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이 새로운 조화의 전조가 됩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성장의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미야코의 예언 마지막 글은 가장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새로운 지도자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지도자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의 구원자나 해결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필요한 지혜와 힘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미야코의 예언은 경고이자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도전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화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선택이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분리가 아닌 연결로, 무지가 아닌 깨달음으로 선택하세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변화의 기회도 다가옵니다. 준비되셨나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미야코의 예언이 말해주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상이 남긴 예언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수백 년 전 기록된 두 구서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왕이 산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이름은 잊혔지만 운명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은 임금.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따라 다가오는 변화의 진술에 마주하려 합니다. 푸른 왕의 치대한 그 수수께끼 같은 예언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역사를 바꿀 두 개의 신비로운 문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양의 두 예언설은 놀라운 정확도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추배도와 한국의 찰영서입니다. 추배도는 당나라 시대의 이지순과 수연방이라는 두 예언가가 만든 책으로 60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왕조 벼라부터 세계대전, 심지어 기술의 발전까지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추배도는 총룡이 일어나는 해를 언급하는데 이는 2025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로 된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땀을 걷는 시대가 오면 총룡은 동쪽 반도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 문자는 현대의 비행기와 잠수함이 등장하는 시대, 즉 우리 시대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룡은 한국에 삼진하며 깨어남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한편 찰영설은 한국의 예언서로 그 기원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이 문서는 기원전 500년경 진무령이라는 현자가 남긴 것으로 일반 종이가 아닌 특별한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금속은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찰영수에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설은 금성용의 해에 푸른 산의 왕이 나타나 분열된 땅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성용의 해는 동양 역학에서 2025년을 의미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예언서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일치하는 예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문서 모두 2025년의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푸른 왕 또는 임금이라 불리는 지도자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추배도의 55번째 예언과 찰영소의 총령자는 거의 부밀한 상징을 사용합니다. 두 문서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언급하는데 이는 큰 재난이나 위기를 상징합니다. 또한 금속으로 된 영이 깨어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는 강력한 기술이나 무게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예언서가 모두 푸른 산 사이에서 나타나는 얼굴을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푸른 산은 한국의 아름다운 산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임금이라 불리는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두 예언서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토록 멀리 떨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진 두 문서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2025년,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언의 언어는 한산 삼진과 운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된 사례가 많습니다. 추배도는 중국의 왕조 변화와 세계 대전을 정확히 예측했으며 찰영서는 한국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예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예언서의 기원과 그 놀라운 일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토록 강력한 예언을 남겼을까요? 찰영설의 세상에 절한 진무령의 존재는 예언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가였을까요?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였을까요? 찰영사의 예언 뒤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무령. 그는 누구였을까요? 기원전 500년, 한반도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진무령은 일반적인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남다른 지혜와 통찰력을 보였고 자연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하늘이 보낸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진무령은 높은 산으로 들어가 49일 동안 영상에 잠겼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별빛처럼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고요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간의 강을 보았다. 과거와 미래는 하나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내가 본 것을 금속에 새겨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 이것이 진무령에 남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종이나 비단 대신 특별한 금속 합금을 선택했습니다. 이 금속은 그가 직접 발견한 것으로 불에 타지 않고 물에도 부식되지 않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금속이 티타늄과 유사한 성분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진무령은 이 금속 두루마리에 자신의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조의 hunman성세, 외국의 침략, 자연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이라 불리는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과 재풍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땅이 둘로 나뉘었다가 푸른 왕이 나타나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간단한 문장은 한국의 현대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진무령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물이 하늘을 뒤덮고 불이 땅을 삼키는 때가 올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무령의 삶은 그의 예언만큼이나 신비로웠습니다. 그는 120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며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천령소를 맡겼습니다. 때가 되면 이 책을 세상에 알려라. 하지만 그때까지는 깊은 산속에 숨겨두어라. 그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은 천령설의 한반도 깊은 산속의 동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천령소의 존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고 그들은 천령의 수호자라고 부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령설은 전설로만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한 고고학자가 경상북도의 한 동굴에서 금속으로 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무령의 천령서였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금속 두루마리를 단순한 예술 작품이나 종교적 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령서는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천령서가 2025년, 즉 지금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속용의 해에 임금이 나타나 세상을 바꿀 것이다. 금속용의 해는 바로 2025년을 의미합니다. 진무령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지혜를 가진 선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천령서는 우리 시대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임금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떤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요? 2500년 전, 한 현자가 금속에 새긴 예언이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령서의 페이지를 넘기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금속용의 해, 중국과 대만의 갈등, 그리고 총도령의 등장까지 2500년 전 금속에 새겨진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천령서의 59번째 구절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예측했습니다. 보마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천령서는 금속용의 해의 두 땅 사이의 바다가 33일간 불타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올해 초 대만 해협에서 시작된 군사훈련이 실제 교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우려했지만 예언대로 정확히 33일 만에 갈등은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이렇게 빨리 해결된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미스터리한 중재자가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인물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한국계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령서는 이 인물을 청도령이라 부르며 동쪽의 푸른 길에 인도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청도령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물 아래에서 움직이는 고요한 힘이다.
그는 임금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총도령의 등장 시기와 역할이 1300년 전 쓰여진 추회도에도 언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예언서가 같은 인물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찰령소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은 새 협곡의 벽이 무너져 400리 아래까지 물이 넘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중국의 산샤댐, 삼엽댐의 붕괴를 암시합니다. 올해 초 중국 중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산샤댐의 수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댐은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은 상태이며 중국 정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우한까지 미칠 것이며 이는 찰령소가 예언한 400리와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난이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찰령소의 마지막 예언 중 하나는 붉은 용의 신정에서 조용한 칼이 꽂힐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일어날 조용한 쿠데타를 암시합니다. 최근 중국 정치 사안을 살펴보면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고위 인사들이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사라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중국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찰령서는 이 변화가 임금의 등장을 위한 길을 닦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찰령서와 추배도가 예언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른 산 사이에서 임금이 나타나 분열된 땅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 통일은 항상 한국인의 염원이었습니다. 찰령서는 임금의 등장이 한반도 통일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이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 것인가요? 찰령서는 그를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그러나 모든 이의 마음속의 왕으로 자리 잡을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영적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의 정체와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찰령서와 추배도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모든 시선은 한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임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한국어로 임금은 전통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찰령서에서 묘사하는 임금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현대와 전통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으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출되지 않으나 민의를 대표하리라. 이 몽골은 임금이 전통적인 정치 체제를 초월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 두 역할의 핵심적인 측면을 통합한 인물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전통 왕권의 도덕적 권위를 동시에 가진 지도자인 것입니다. 찰령서는 임금의 분열된 땅을 하나로 만드는 자로 묘사합니다. 이는 명백히 한반도의 통일을 암시합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찰령서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힘으로 통일하지 않고 마음으로 통일할 것이다. 북과 남이 그의 지혜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으리다. 이는 임금이 군사력이나 정치적 압력이 아닌 도덕적 권위와 지혜로 통일을 이룰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무력 통일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정치적 협상만으로는 깊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중재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찰령서의 또 다른 구절은 임금의 외모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의 얼굴은 푸른 샌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신비로운 표현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의 문자 그대로 한국의 산맥 사이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그의 얼굴이 한국의 산들처럼 평화롭고 강인한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푸른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어에서 청산은 푸른 산을 의미하며 이는 찰령서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청룡, 푸른 용과 연결됩니다. 이 연결고리는 임금과 푸른 왕, 처왕,
사이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천령서의 12번째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초항이 일어나면 공방의 빛이 세계를 비추리다. 이는 임금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임금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단서는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천령서는 그의 이름은 물과 산에 품고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한국어의 특성상 이는 그의 이름엔 물와 산 또는 그와 관련된 한자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임금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령서와 추배도의 예언이 계속해서 현실화되는 것을 볼 때 그의 등장도 머지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의식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을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체현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금의 등장은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화합과 통합을 가져올 지도자의 등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놀랍게도 임금의 출현은 동양의 예언서뿐만 아니라 서양의 예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동서양 예언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이 역사적 교차점은 우연일까요? 고대의 동서양 예언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이 역사적 교차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령서와 추배도만이 2025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센츄리에서 동양에서 나타날 지도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동방에서 푸르만이 일어나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 구절은 천령서의 청황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9권 72번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양의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에 암시하며 그 시기를 두 개의 오가 만나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5년은 바로 이 두 개의 오가 만나는 해입니다. 이러한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활동한 예언가들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몇몇 비매 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1970년대에 작성된 한 비매 보고서가 최근 기매 해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2025년경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데이터 소스를 밝히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천령소의 예언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예언서인 정감록도 임금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언서로 구물에서 진인이 나타나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구물은 산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며 진인은 참된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 또한 천령소의 푸른 산들 사이에서 나타날 임금과 연결됩니다. 최근 미국의 고위 잔성들은 한반도에 대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발미 학참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정학적 패러다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래 북한의 붕괴나 도발을 예상한 발언으로 해석했지만 그의 유효 언급들을 살펴보면 더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북맹 관계와 적대 관계가 재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북한 문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25년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절정에 달하고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재정립되며 중동의 세력 균형이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천령서의 예언에 더욱 무게를 실어줍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 문화적, 기술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동양과 서양, 대륙과 해양, 전통과 혁신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세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마다 특별한 장소와 인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 시대의 미국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예언서들과 서양의 분석가들이
모두 한반도를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이 교차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임금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결합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위기가 동반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혼돈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천룡서는 이 시기에 자연재해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탄생은 종종 격변을 공발합니다. 천룡서의 가장 우려스러운 예언은 바로 이 격변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의 분노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천룡서의 38번째 구절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묘사합니다. 하늘이 울고 바다가 끓으며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질 것이다. 이는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자연재해의 증가를 암시합니다. 올해 들어 세계 각지에서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몬순 홍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가뭄은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이ገል은 천룡수가 예언한 물과 불의 시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천룡수와 이러한 자연재해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쌀 한 톨의 가치가 금 한 동과 같아질 것이다. 이 예언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암시합니다. 실제로 올해 세계 식량 가격은 급등했으며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천룡설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암시합니다. 사람들이 땅의 이치를 거스르면 땅은 분노로 응답할 것이다. 현대 과학이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인간의 활동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2500년절의 예언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천룡서가 경고하는 위기는 자연재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현대의 정보전, 사이버전, 심리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해킹, 가짜 뉴스, 소셜미디어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전풍적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은 물리적 폭력 없이도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최근 주요 국가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진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금융 시스템, 통신망 등이 표적화되면서 물리적 전쟁 없이도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천룡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전통적인 군사력의 의미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천룡설은 정부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예견했습니다. 많은 목소리가 있으나 지혜는 적을 것이다. 많은 소리가 있으나 진실은 숨겨질 것이다. 이는 현대 소셜미디어와 24시간 뉴스 사이클 속에서 정보 가부화와 진실의 상대화 현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전통적인 권력 구조는 급격히 약화됩니다. 오래된 권위의 탑이 무너지고 새로운 별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계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의 시대는 항상 특별한 지도자의 출현을 동반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인물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을 제시할 것입니다. 물리적 힘이나 정치적 권모술수가 아닌 도덕적 권위와 지혜를 기반으로 한 지도력입니다. 천룡서는 이 위기의 시기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정화와 변혁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이 숲을 태우면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서 피어난다. 이 비유는 현재의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필요한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격변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천룡서는 지혜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적 평화와 균형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결속과 상호 지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는 부전적이지만 동시에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천령서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지침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임금은 누구인가?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지금 이 순간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의식의 빛인지도 모릅니다. 천령서와 추배도가 가리키는 2025년, 그것은 반지 예언의 해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할 선택의 해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 속에 닫힌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불꽃을 따라 변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 임금은 어쩌면 우리 각자 안에 잠들어 있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의지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진정한 구원자라면 그는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각성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953년, 전쟁은 멈췄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70년 말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한반도의 운명.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1953년, 전쟁은 멈췄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70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한반도의 운명. 이 말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뛰지 않으셨나요? 역사는 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울림을 준비합니다. 7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인간에게는 길지만 역사에게는 찰나일 뿐입니다. 오랜 고요 속에서 이제 새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변화의 순간들은 항상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먼저 울렸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시대부터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중대한 전환점마다 시대를 앞서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운명의 물결이 바뀌기 전 그들의 목소리는 시대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되 예언자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길에 비추었습니다. 그리스의 델피 신타,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이들의 이름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집단 의식 속에 각인된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생생했지만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단된 국토, 서로 다른 이념,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철조망과 지뢰바. 이것이 70년간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 분열 너머에는 항상 하나의 민족, 하나의 혼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는 단순한 지정학적 분쟁 지역이 아닌 세계사적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물질적 분단을 넘어 영적 통합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한 예언자가 이 모든 것을 수십 년 전에 보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벤자민 술라리 파라비치니,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이 예술가는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놀라운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린 수백 장의 예언적 그림들 중에는 분명히 한반도의 모습을 담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전포 의상을 입은 인물, 분열된 땅, 그리고 그 위에 떠오르는 빛. 파라비치니는 자신이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인도받는 듯 자동적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닌 미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예언들 중 상당수가 역사 속에서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었습니다. 11분의 9테라, 인간 복제, 냉전의 종식, 그리고 이제 2025년 한반도의 운명, 아르헨티나와 한국,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파라비치니의 영적 시선은 왜 하필 이곳, 우리의 땅을 주목했을까요?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합이 아닌 인류 전체의 영적 진화에 관한 비전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닌 인류 의식 진화의 중심점으로서 그의 시야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파라비치니의 그림 속에는 단순한 성과 색칠을 넘어선 예언의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삶과 예술적 여정을 이해할 때 한반도에 관한 그의 메시지가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그가 남긴 예언의 조각들은 2025년 지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궁금해질 것입니다. 파라비치니는 누구일까요? 이미지의 예언자입니다. 파라비치니의 그림 속에는 단순한 성과 색칠을 넘어선 예언의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벤자민 솔라리 파라비치니는 189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미술가로 시작한 그의 인생은 30대 중반에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손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종이 위에 낯선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온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군사 쿠데타와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냉전이라는 새로운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파라비치니는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예언적 세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명성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시행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예술 작업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파라비치니는 자신의 그림을 사이코그래피 또는 신령 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명상 상태에 들어가 완전한 고요 속에서 자신의 손이 종이 위에 자동적으로 그려내는 선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함께 짧지만 강렬한 문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빛은 동방에서 올 것이다. 분열된 국가가 하나로 통합될 때 붉은 별이 사라지고 푸른 빛이 화제일 것이다와 같은 문구들은 단순한 미술적 표현이 아닌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대부분 간결하고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상징성은 매우 깊었습니다. 동조 한 장의 그림에는 여러 시대와 사건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겹을 한 번에 바라보는 듯한 이 그림들은 일반적인 예술 작품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파라비치니는 자신의 예언적 능력의 원천에 대해 항상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이 천사들은 단순한 종교적 존재가 아닌 인류를 인도하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여겼고 자신의 예술적 작업을 신성한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적 전통에서 예언자들은 종종 다른 차원과의 연결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무속 전통에서도 신과 교토하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서양의 신비주의 전통에서도 고차원적 존재와의 소통을 통한 예언이 존재했습니다. 파라비치니의 경험은 이러한 보편적 영적 현상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파라비치니는 일생 동안 1000개가 넘는 예언적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중 일부는 너무 명확했고 일부는 극도로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남긴 많은 예언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1938년에 그린 그림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 참혹함을 예견했습니다. 1939년에는 원자폭탄의 개발과 사용을 암시했으며 1950년대에는 인간 복제 기술의 출현을 그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2000년 9월 10일의 테러를 연상시키는 그림입니다. 1939년에 그려진 이 그림에는 불타는 쌍둥이 건물과 자유의 여신상이 함께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하늘에서 죽음이 내려올 것이며 미국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닐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예언들은 파라비치니의 다른 예언들, 특히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수십 년 전에 그린 그림 속에는 2025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라비치님은 1974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예언적 유산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인류의 집단적 운명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파라비치니의 그림들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인류의 집단적 운명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2000년 9월 11일 테러를 예견한 그림입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파라비치님은 한 장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 그림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려져 있고 그 뒤로 2개의 높은 건물이 불타며 무너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하늘에서 죽음이 내려올 것이며
자유의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그려진 시점에는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 건물들은 파라비치니가 이 그림을 그린 후 상신년이 지난 19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원자폭탄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1938년 핵분열이 처음 발견되기도 전에 파라비치니는 버섯구름과 함께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 옆에는 과학자들이 태양의 힘을 순에 넣을 것이나 그것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7년 후인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이 예언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1938년 파라비치니는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딜 것이며 그곳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31년 후인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또한 1940년대에 그는 인공위성과 우주정거장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산삼하기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인간 복제에 관한 것입니다. 1938년 파라비치니는 인간이 인간을 만들 것이며 복제된 생명체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1997년 세계는 복제한 분리의 탄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오늘날 2025년에는 생명공학 기술의 파라비치니의 예언을 넘어설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정치적 결하에 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1954년 파라비치니는 붉은 곰이 변할 것이며 그 변화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35년 후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2년 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세기 후반 세계 질서의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의 파라비치니는 인간의 욕심이 지구의 숨을 막을 것이며 물과 공기가 오염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놀랍도록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파라비치니의 다른 예언들, 특히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그의 그림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반적인 추측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가 남긴 바른 메시지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파라비치니의 예언 중에는 세계 각국의 운명에 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 미국. 그러나 그의 수많은 예언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특히 한반도를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그림에서 파라비치니는 전통 한복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은 인물을 그렸고 그 위에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올 것이며 분열된 땅이 하나 빠질 때 세계는 변화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정치적 풍의를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가 예견한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국경선의 변경이 아닌 인류 의식의 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 지목된 해가 바로 2025년, 지금입니다. 동방을 가리키는 파라비치니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그려진 이 그림은 다른 어떤 예언보다 한반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황금빛 배경 위에 한복을 연상시키는 전통 의상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며 그 옆에는 2025, 동방의 빛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상징적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중앙에 서 있는 인물은 단정한 한복 차림에 특별한 관모를 쓰고 있습니다. 이 관모에는 청룡의 뿔이 달려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지혜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청색은 하늘과 영성을, 용은 권능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파라비치니가 이 상징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배경에는 분열된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어둡고 안개에 쌓여 있으며 다른 쪽은 밝고 선명합니다. 이 분열된 배경은 명백히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배경의 어두운 부분에는 여러 마리의 돼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돼지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탐욕과 물질적 집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물질주의와 영성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주만 인물의 자세도 매우 상징적입니다. 두 손을 하늘에 향해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영적 지혜를 가진 인물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발 아래에는 칼과 방패가 놓여 있어 군사적 힘과 보호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는 이 그림 옆에 흥미로운 문구를 남겼습니다. 분열된 땅에서 통합의 인물이 나타날 것이며 그는 동양의 지혜와 소양의 힘을 결합할 것이다. 2025년 세계는 동방에서 오른 새로운 빛에 주목할 것이다. 이 문구는 단순한 정치적 풍요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이 예언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랜 적대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며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내에서도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만을 줬던 사회가 점차 웰빙, 마음 챙김, 내적 성장과 같은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파라비치니가 그린 총명의 뿔을 가진 인물, 즉 지혜와 영성을 갖춘 리더십의 출현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양 철학에는 동방 구세조 또는 미륵불과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파라비치니의 예언이 이러한 동양의 전통적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양의 예언자가 동양의 고대 지혜와 공유하는 예언을 남겼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인류 집단 의식 속에 내재된 보편적 진리를 암시합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에서 한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닌 인류 의식 진화의 중심점으로 묘사됩니다. 2025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닌 오랜 분열이 치유되고 새로운 포합이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예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예언적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라비치니의 예언에 따르면 이곳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림 속 인물이 상징하는 바 영적 지혜와 현실적 힘의 결합은 분열된 세계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참된 리더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오랫동안 권력을 휘둘러온 독재적 세력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파라비치니는 또 다른 그림에서 붉은 얼굴의 독재자의 운명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도자와 폭군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붉은 얼굴의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 믿었으나 하늘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파라비치니의 그림첩을 넘기다 보면 한 장면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1962년 그는 붉은 빛을 띤 얼굴을 가진 남성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인물은 군복에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별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인물의 표정은 오만함과 분노가 뒤섞인 채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옆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의 권좌는 비어 있을 것이다. 붉은 별이 사라지면 푸른 빛이 동반화에 채울 것이다. 이 문구는 단순한 정치적 예언을 넘어선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권력의 이 시성, 독재의 필연적 몰락,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합니다. 파라비치니가 그린 붉은 얼굴의 독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특정 지도자를 지목한 것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원형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붉은색은 분노, 억압, 때로는 이념적 강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힘과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모든 독재체제의 본질에 꿰뚫는 통찰입니다. 하늘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으며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풍치는 결국 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우주적 법칙을 시사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강력해 보였던 독재 체제들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 나폴레옹의 프랑스, 히틀러의 독일, 소련의 공산주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권력은 강제와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감과 존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림 속 독재자의 붉은 얼굴은 격정과 분노에 사로잡힌 리더십을 상징하며
이는 앞서 살펴본 청룡의 뿔을 지닌 지혜로운 지도자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예언이 한반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국의 근현대사는 복제와 자유, 억압과 해방 사이의 긴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 독재 시대까지 한국인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무거운 그림자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억압도 영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승리했습니다. 북한의 사화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대를 이어 지속된 독재체제는 외견상 견고해 보이지만 파라비치니의 예언은 그 어떤 체제도 시간의 시험 앞에서 영원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늘은 그에게 시간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구절은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가 궁극적으로 모든 부자연스러운 권력 구조를 해체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붉은 별이 사라지면 푸른 빛이 동방을 채울 것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변화를 넘어선 의식의 전환을 암시합니다. 붉은색이 분노와 억압의 에너지를 상징한다면 푸른색은 지혜, 평화, 영적 각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한반도가 단순한 정치적 풍의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적 풍합을 이룰 것임을 시사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이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일까요? 세계 각지에서 권위주의적 체제들이 도전받고 있으며 시민들은 더 이상 억압과 통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디지털 기술의 발전, 글로벌 의식의 성장은 어떤 폐쇄적 체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은 한반도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패턴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영적 지혜와 진정한 리더십으로 나아갈 때 찾아올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독재자의 붉은 얼굴이 사라지고 청룡의 지혜로운 에너지가 한반도를 채울 때 이곳은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 지역이 아닌 인류 의식 진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에서 독재자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의식의 진화 과정입니다. 이는 외부의 힘에 의한 변화가 아니다. 내면의 깨달음을 통한 자연스러운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억압의 시대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립니다. 한반도의 분단된 현실도 결국은 이러한 우주적 법칙에 따라 치유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억압의 시대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립니다. 파라비치니의 작품 중 가장 신비롭고 희망찬 그림 중 하나는 1967년에 그려진 흰 옷을 입은 두 인물입니다. 이 그림에는 전통 한복을 연상시키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벽 사이에서 손에 맞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하며 그 주위로는 빛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가 이 그림 옆에 남긴 글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분단된 땅에서 하나됨이 시작될 때 그것은 단순한 국경의 통합이 아닌 영혼의 치유가 될 것이다. 이 치유는 동방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메시지는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지리적 사건을 넘어선 영적 차원의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림 속 두 인물이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완전한 융합이 아닌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비치니가 예견한 한반도 통일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일방의 흡수나 지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조화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벽은 단순한 분단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장벽, 즉 두려움, 불신, 분노, 편견과 같은 정신적 장애물들을 상징합니다. 파라비치니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통일은 외부적 변화보다 내면적 치유에서 시작됩니다. 민족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일어날 때 비로소 물리적 통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이 입은 흰 옷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반도의 미래를 암시합니다. 그들 주위로 퍼지는 빛은 이 포합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영적 혁명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여러 전통에서 발견되는 메시지와 분명합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부터 현대의 영적 가르침까지 한반도가 인류 의식 진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파라비치니의 시각은 이러한 예언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런데 파라비치니의 예언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그린 일련의 그림들은 도마시아의 미래를 암시하는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그림에서 파라비치니는 붉은 태양이 바다로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린 옆에는 한때 빛나던 태양이 수면 아래로 잠기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의 변환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도마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일본이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을 예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관한 예언은 더욱 산진적입니다. 파라비치니는 사슬에 끊어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아이의 표정은 결연하면서도 평화롭습니다. 거대한 용의 아이가 사슬에 끊을 때 새로운 자유가 피어날 것이다라는 문구가 그림을 설명합니다. 이는 중국의 젊은 세대가 가져올 변화, 물질주의와 통제를 넘어선 새로운 의식의 발현을 암시합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물질적 성공보다 삶의 의미와 영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에 관한 그림에서는 흰 수염에 기른 노인이 양손을 들어 평화를 선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겨울의 땅에서 봄의 메시지가 울릴 것이며 오랜 전사가 마침내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오랜 군사적, 이념적 갈등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외교와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암시합니다. 파라비치니의 이 세 예언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변화의 흐름이 한반도를 향해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영적 에너지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양이 가라앉고 중국의 아이가 자유를 찾으며 러시아의 노인이 평화를 선언할 때 한반도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조화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 재편과 사회적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갈등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지만 점차 세계 문화와 의식 변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되며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인류 의식 진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예언은 현실이 되거나 또 다른 묘안의 가능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